네, 1월 2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유한탄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헛웃음만 나와요. 이게 우리 뭐 첩첩산중, 설상가상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뭐 1월 달에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요? 저도 이렇게 악재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많이 나오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1년 동안 나올 악재가 거의 1월 달에 몰빵됐다고. 오죽하면 저는 오늘 막 그 생각 들더라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일남 할아버지 그만 좀 하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뭐 모든 걸 그냥 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악재를 흡수하는 그런 힘도 없고 유동성도 없고 공매도들도 요새 좀 되게 가열차게 공매도들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반대로 보면 공매도 세력에게는 지금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온 거잖아요. 지금 호황장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뉴스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공매도 세력 이 숏을 친 네, 곳이 네. 수익들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공매도 세력들은 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지금 한번 칠 기회를. 그러다가 하락장을 네, 그래서 12월 달부터 뭐 완전히 물을 만나다가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완전히 막 화랑장이겠죠. 공매도 친 세력들한테는. 근데 또 이런 공매도를 갖다가 지금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만 허용이지만 우리도 이제 MSCI 지수 선진국 편입을 위해서 연내에 다 개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종목들까지 또 공매도 대상이 되면은 상당히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매도를 칠 수 있을 만큼 주식이 지금 높은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이너스 30%, 40% 계좌가 네. 이런 뭐 분들이 요새 부지기 쓰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 정도 빠졌어요, 거의. 야, 그러니 이게 지금 뭐 근데 하여튼 근데 이게 아까도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알면서도 당한다고. 그렇지. 네, 이게 내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뭐 아니면 내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다가 또 이 정도 하면 물탈만해 해서 기다리다가 또 더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도 지금 뭐 2시 반 정도에 그 뉴스가 나온 건가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악재가 또 하나 터졌죠. 네. 이게 지금 또 뭐 지금 거의 19%, 19.15%. 근데 뭐 에코프로하고 뭐 HN 이쪽은 뭐 더 많이 빠져가지고.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정말 답답한 시장이네요. 사실 오늘은 죽어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저도 사실 오늘은 장 마감 전에는 좀 말아 올릴 것 같았는데.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시가 반대매매만 잘 버티면 장중에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멘트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뭐 장중에 너무 휘몰아치니까 뭐 사실 아시다시피 방금 에코프로 BM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최근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에코프로 BM이랑 이게 코스닥 1, 2위가 좀 이래버리는 상황이고 뭐 거래소도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종목들마다 다 악재만 계속 있고 뭐 그나마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임주 뭐 이쪽에서 좀 반등 나왔고 장중에 2차전지 소재주들 좀 반등 나오다가 막판 이제 에코프로 BM 때문에 뭐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좀 엔터주들도 오늘 어마무지하게 빠졌어요. 엔터주들도. 그게 지금 반대 매매가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미수라기보다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쓴 맞습니다. 분들이 네. 지금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제만 해도, 그제만 해도. 왜냐면 지난주부터 살살 좀씩 담보 부족들이 나오기 시작했건데 요번 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그 반대 매매 나가지 않게끔 이제 담보 부정 난 계좌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보다 왔는데 많아요.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막 이제 나는 뭐 두 손 두 발 들었다. 이제 제 온라인 고객들 중에서도 뭐 저랑 이렇게 친한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뭐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저랑 되게 오래되신 분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그 정도인데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신용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은 가장 이제 피해 많이 입으신 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종목별로 워낙 악재들이 많았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오늘 나오는 거 정도로 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담보부정 속출하는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바지 정도 수준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코로나 때도 이제 느꼈었던 그때랑 느낌 좀 살짝 비슷해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터널 끝이 공감을 저 안 앞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터널 공감. 끝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됐다는 듯이 이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쏟아질까? 정말로 오죽하면은 아까 막 그런 얘기도 막 돌았거든요. 뭐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러 그런다. 뭐 거기까 음모론까지 가긴 좀 아니 뭐 그렇고. 계속 그냥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도는 거죠. 뭐 화재 나서 공매도 쳤는데 생각보다 덜 빠져서 이게 터졌다. 뭐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뭐 9월부터 이제 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뭐 한경에서 단독 보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좀 내용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공시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내일 뭐 나오겠죠. 변명이든 뭐든 뭐 얘기가 나오겠죠. 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뭐 아니라든지 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악재가 몰려와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쓰나미급으로 몰려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발을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관망하고 있자니 그것도 힘들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미수 쓰신 분들, 그러니까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네.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가 됐든 40%가 됐든 뭐 20%가 됐든 미수를 썼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빠졌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레버리지를 줄여버리면은 다시 그거 레버리지 그 금액을 줄여도 맞아요. 이 비율을 맞아요. 올릴 수 없으니까 맞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 그래야 이 맞아요. 비율대로 올라가니까. 맞아요. 올라갈 때. 아까 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도 막 신용 많이 쓰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무서워서 주식 다 팔고 싶다 막 이러니까 또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 이렇게 신용에서 털려버리고 주식이 없으면 나중에 주식 올라갈 때 일꾼들이 없어가지고서 주가가 오를 때 내 계좌가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막 1,400까지 빠졌을 때 그때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수익이 나중에 결국 회복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털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잔고 수량이 잔고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는 신용 한도가 더 줄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좀 이렇게 뭐 버티신 분들은 뭐 물론 이제 너무 마이너스가 나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도 20년 동안 뭐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었는데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거 아닌데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진짜 발바닥은 아니어도 발목 언저리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내일 새벽에 FMC에서 이제 얘기는 해주겠지만 시장이 이 지경인데 파월도 어느 정도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넷플릭스가 보니까 이 체감을 못했는데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보니까 50몇 %가 빠졌더라고요. 이 기술주들, 네. 뭐 빅테크를 네, 제외한 맞아요. 이 기업들은 이게 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예전에 파월이 우리가 친절하게 가이던스를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그러니까 FMC 회의가 다들 이제 12월 달부터 생각했을 때 1월 달엔 별거 없다. FOMC 회의에서 별거 없다 다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3월부터다. 그리고 뭐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이 뭐 6번, 7번까지 늘어나는 데다가 뭐 테이퍼링을 떠나서 뭐 양적 긴축도 막 속도감 있게 다가와서 뭐 6월 달이네 만에 막 이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당혹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지금 미국이랑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결합이 되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설상가상인 거잖아요. 진짜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이잖아요. 사실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쨌건 전쟁 나기 직전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바로 서로 총알을 당길 것처럼 가는 바로 직전. 그 직전까지는 갈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은 불안해하고 뭐 이러저런 이슈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으니 변동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각국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는 김정은처럼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써야 되잖아요.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요새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예요. 진짜 김정은 진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미사일을 쏴대고. 방산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방산주도 이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약발이 이건 거죠. 없어. 미국이랑 러시아의 그런 전쟁 리스크가 되게 두려운데 옆에서 또 미사일까지 쏴대니까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국내 컨트리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머징 시장 쪽에서 또 국내
계속 비중을 더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게 수급도 안 좋은데 외부 요인까지 안 도와주니까 진짜로 아 이게 주식을 하지 말란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최악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뭔가 좀 도와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가장 큰 고비고 내일이면은 이제 FOMC에서 조금 긍정적인 뭐 기사만 나와준다면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좀 협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뭐 약간 열을 식히는 기간 그게 한 2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유럽에서도 거기 몇 나라 만나가지고서 지금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미국이 러시아를 건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 바이든이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테크,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기술 같은 거 중국을 이제 압박했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압박을 가할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건드리는 순간 이게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유가가 확 급등해 버리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커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잘못돼서 러시아 나 열받아 안 줄 거야 이래버리면 지금 겨울인데 유럽도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가 급등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급등해버리면은 뭐 미국 내 이제 공급망도 안 그래도 지금 깨져가지고서 뭐 쓰고 싶은데 살 게 없어가지고서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건드리다 보면은 또 금리를 뭐 급전직상으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는 이 고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또 여기서 또 만들어진다면은 시장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뭐랄까 시장에서도 설마 하는 그런 부분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시장에서 뭔가 좀 해결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 주어야지만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차후의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게 당위성이 있었다라면은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거의 하락의 구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분명히 차후에 반등을 할 거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갑자기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안 좋게만 볼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월, 3월까지는 뭔가 좀 항상 알까리한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을 가지고서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가 돼요. 아니 왜 저는 이게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빠지면은 살 자리만 찾고 있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살 자리라 생각해서 일정 부분 조금 넣어보면은 거기가 또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얼마나 뭐 여러분들보다 뭐 정말 뭐 저 꼭대기에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깨져서 힘든데 여러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좀 기운 내시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옛날에 저희가 농담처럼 막 2,600 얘기했었잖아요. 막 2,800 깨지고 뭐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2,709잖아요. 다 왔네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2,700에서 돌려주는 게 그래도 좀 나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은 다들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지수는 당연히 오르겠지. 그 큰 게 들어와가지고서 뭐 따상간에 만에 하고 있는데 지수는 오르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목이 빠지지. 종목들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지수로 봤을 때는 내일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힘든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힘든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설 지나고 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여기 방송하면서 살짝 봤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시기를 조금 미룰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기사 살짝. 지금 나오면 욕먹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세하면은 진짜 큰일 나잖아요. 또 뭐 한 10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좀
뭐랄까 화랑 그 뭘까요 성공 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좋은 가격 받아야 돈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미룰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지금 제가 본 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약간 요 고비만 넘기면 좀 수급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일단 그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영국하고 지금 독일, 유럽 지수는 지금 2%대 급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 네. 선물 지수도 한 1.7% 급등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우리가 지금 뭐 그래서 뭐가 해결이 잘 됐나 뉴스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요? 뭐 별건 없어.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아직은 캐치 못했지만 네네. 예 뭔가 괜찮은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연준의 저는 그렇게 파월의 봐요. 발언이 됐다. 예, 예. 왜냐면은 항상 연준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회의할 때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여가지고서 정신을 쏙 빼놓으면은 그거랑 좀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에코프로 BM 그 악재가 진짜 우리 조금 전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더 이상 악재 없이 내일서부터는 이제 좀 쫙 올라가 주기를. 진짜 이렇게 악재가 나와도 돼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막 이렇게 정리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악재가 많아도 되나? 이게 이거- 남들이 말해도 이게 3년치 악재 아니냐 막. 한 악재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예.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네. 거기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그렇죠. 매드팩트 임상 반려, 네. 셀트리온 분식회계 감리, 네. 위메이드 위믹스 매도, 네. 신라젠 상패, 카카오 경영진 사태, 수밖에 LG 안 엔솔 나오네요. 100조 원 청약, 네. 안트로젠 임상 실패, 에코프로비엔 공장 화재, 비트코인 4만 불 붕괴, 나스닥 1월 최악의 수익률 하락 플러스 오늘 에코프로까지. 에코프로비엠. 와, 진짜 이게 참 거기다 또 매일 이거 평균 하루에 하나씩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들어서 이렇게 계속 나왔고 또 오늘 또 기업들 실적 발표 쫙 있었거든요. 근데 뭐 딱히 실적도 막 컨센을 엄청나게 돌파한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대형 정말 다 주요 종목들 다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포자기한 심적으로 그래 그냥 나올 때 다 나와라. 뭐 그래. 그래서 오늘까지 좀 나오고 내일서부터는 이제 좀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더 나올 게 있어? 1, 2위까지 다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각이 코스닥 1, 드는데 2위가 다 이 모양이니까 지금 되게 힘든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올 때 그냥 다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악재는 시장 빠질 때 내버리면 거기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렇게 다 내보내고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악재가 이렇게 다 몰려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도 다 호재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20명이라고 그럴 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동선 체크하고. 그렇죠. 막 갔었나 안 갔었나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뭐 해서 100명 돌파했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시장 다 텅텅 비어 있고 가게 텅텅 비어 있고 지금 10,000명 나와도 가게 꽉꽉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막 그 동선 파악한다고 막 문자로 맞아요. 어디 확진자 어느 커피숍에서 몇 시경에 맞아요. 뭐 이래가면서 그랬던 게 저도 다 검사 받으러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코로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서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게 각 정부들의 정책에서도 경제를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건강을 신경 쓸 것이냐, 방역. 왜냐면 이게 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은 이게 위축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공급단의 문제 터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그 방역 위주의 어떤 정책을 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경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서 그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먹고 근데 사는 문제. 진짜 저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사실 조금 한 1, 2주 정도 바짝 해가지고서 좀 방역도 잘하고 사실 공항에서 잘 틀어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좀 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서 정말 아사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과연 2년 동안 너무 소상공인들한테 힘든 시간이 아니었었나. 모두가 다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방역 조금 풀어주니까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쪼일 수도 없고 안 쪼일 수도 없고 뭐 정부도 그러니까,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저걸로 가야죠. 그냥 다 이렇게 자연 면역이 되든 이제는 그냥 감기. 그러니까 지금 그 박병창 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의 그 속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부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작아졌다, 뭐 얼마 안 된다. 이제는 더불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확산 뭐 숫자 이런 거 무시하고 뭐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자연 면역을 위해서든 뭐든. 그러니까 영국은 검사 안 한대.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거 1차는 자기 돈 자비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까지는 무조건 다 정부가 해줬는데. 근데 또 집에서 이제 래피드 키트로 이제 다를 하는데 아까 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 키트 아니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 업체들 치료제 아니다 백신 업체들이 임상의 진도가 안 나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상할 수가 없어서.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임상 환자를 구하지를 못한대요. 아, 백신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임상을 하고 싶은데 주사 안 그렇지. 맞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80% 90% 이런 임상. 네, 그러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난다고 들어.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해보니까 와 참.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게 흐름일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기처럼 그냥 감기 묻어서 이렇게, 가는. 네, 감기 조금 심하게 걸린 사람은 뭐 폐렴 뭐 이런 그냥 보통 감기가 돼갈 수도 독감 있거든요. 걸리면 그냥 독감 걸리면 좀 조심해야지 정도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그러게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이게 과정 안 중에서 그러면- 지금 막판 제일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거 다 망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만 특히 지금 이게 수급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다른 나라 지난주에도 다른 나라 다 오르는데 거꾸로 마시고 우리나라 이번 주에도 그거는 그러고 우리 진짜. LG에너지 솔루션 내부 문제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막 직원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민폐 종목이 다 있나 진짜. 근데 요새 틈날 때마다 이런 건 진짜 이 주주들이 일치 합심 단결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일치 합심 단결해가지고 LG가 정말 자신들의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할 만큼의 어떤 그 응징을 해줘야 응징을 되나? 해줘서 다시는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다시는 소액 주주를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근데 뭔가 이게 딱 해줘야 돼요. 소액주주 외면 문제가 아닌 게 기업들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시장 막 올라오고 유동성 막 좋을 때 일단 막 돈 땡기려고 자꾸 증자하고 상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올해는 뭐 몇 개까지만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상장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좀 어떻게 상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또 그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이 필요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맞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데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리고 시장에 돈 많을 때 들어와야지 돈 떼기가 쉬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단 그럴 때 아주 공정하게. 좀 공모가도 좀 어떻게 좀 그리고 공정했으면 그거는 좋겠어, 맞아. 진짜. 그게 왜냐면 이제 아이비들이 서로 이제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고객이잖아. 야, 우리가 비싸게 팔아줄게. 야, 우리가 10,000원에. 아니, 우리 12,000원. 우리 15,000원. 야, 맞아요. 우리 20,000원에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격을 부풀려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 샀다가 공모주 가격보다 좀 낮다 아니면 비슷하다 해서 사신 분들은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저도 막 요새 얘기하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인가 플랫폼인가 막 이래가면서 진짜로. 그렇지. 저 뭐 해외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서 주가가 돌았으니까 그 얘기 생각하니까 생각나네요. 크래프톤 아까 저희 얘기했잖아요. 크래프톤 그러니까 직원들. 크래프톤 직원들은 뭐야 진짜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직원들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 한 마이너스 20% 이상 될걸요? 꽤 됐다 그래요. 그게 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거라서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담보 부족 나서 뭐 아까 돌아다니는 기사로는 회사에서 막아주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세상에 우리 사주가 담보 부족이 날 정도니 진짜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거겠어요, 신용이. 그러니까요. 신용 때문에. 와, 정말. 자금도 자금이지만 그 일단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서서히 이렇게 계속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한탕으로 그냥 맞아요. 그래야 상장에서 한탕. 그러니까 지분 조금 주고 돈을 확 많이 땡기고 요거를 그게 바라니까. 문제예요. 진짜 상장에서 한탕이 문제고 또 거래소도 문제예요. 그냥 계속 상장시켜 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지를 못하게 해야지 상장을 못할 텐데 자꾸 쪼개가지고 돈 끌어들일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진짜 오늘 시장도 빠졌는데 10가지 받고 진짜. 하여튼 그 LG 이번에 그 LG 화학의 물적 분할 여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포스코 이제 연기금에서 물적 분할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급락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물적 분할해도 일단 포스코 상장 안 한다고 그치, 얘기했는데도 상장 안 하면 뭐 상장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뢰를 잃은 거예요. 기업들이 경영진들이 소액주주들에게. 맞아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스템에서 한번 이제 뒤었으니까 아 그렇지. 이게 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막 매도를 부르면서 막 빠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또 전체 시장 환경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악재가 나올 때는 끝없이 악재가 나올 것 같고 호재가 나올 때는 끝없이 호재가 나올 것 같지만 시장이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항상 호재가 계속 나오다가 뭔가 좀 조용한 순간이 있어요. 뭔가 좀 조용해. 너무 조용한데? 악재가 너무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면은 꼭 그때부터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빼고 개미들 돈 다 털어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해야지 또 수익 낼 거 아니겠어요? 새로 들어온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근데 이제 줄 때 잘 챙겼다가 뺏길 때 좀 덜 뺏기고 잘 던졌다가 다시 배팅하고 이래야지만 좀 시장과 같이 가는데 사실 카지노의 원리가 그렇다며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지가 될 때까지는 못 나간다며요. 카지노가 시스템이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 갖고 400만 원 벌었어. 돈 되네? 빠지니까 1000만 원 가져와. 1000만 원 찔렀어. 반토막만 나면 벌었던 돈 그냥 다 날리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랄까 좀 좋을 때 잘 챙겨놨다가 약세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시장이 터닝 어느 정도 할 때 접근하면은 좀 시장에서 좀 수익도 계속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3,000에서 3,000 거의 50이 최대 저항이니까 3,050 넘기 전에는 시장은 절대 터닝한 게 아니다. 계속 약세 흐름이다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그러면 3,050 될 때까지 주식을 사지 마냐 생각하면은 이미 찍고 3,050 가면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식을 안 하면은 당연히 벌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좀 저점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니네 자꾸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들 자신감도 잃고 멘탈도 잃고 뭐 요새 좀 돌아다니는 그 글 있더라고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써준 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뭐 가족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뭐 한 달 동안은 주식을 보지 마세요. 뭐 그리고 뭐 무리하게 돈을 더 땡겨와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쭉 써놓고 제일 밑에 써 있더라고. 저도 물렸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대표님도 힘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고 약간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결국은 펀드멘탈 되는 기업들은 다시 원위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하신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펀드멘탈만 충분하고 실적이 되는 기업이라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까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다시 반전할 수 있다. 네. 그게 뭐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든 주식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펀더멘털 말씀하신 정말 근본적으로 좋은 주식인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뭐 있잖아요. 그 네.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앞으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는 좋은 주식으로 리밸런싱 교체를 해라. 맞아요. 그것만 지금 딱 해도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산 가격에서 지금 뭐 마이너스 40, 뭐 50 이러니까 못 파는데 맞아요. 딴 것도 그만큼 내려왔거든. 아니면 20, 맞아요. 30 내려왔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지금 빨리 바꿔라. 그 말씀 정답. 왜냐하면 안 좋아서 내 주식이 빠져 있었는데 좋은 주식이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못 샀던 그 좋은 주식이 시장에 돌아서면 더 빨리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는 같이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 순서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분명히 주식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1.5. 나 이거 죽어도 못 팔겠다 하더라도 1.5분은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일단 바닥을 치고 나면 그 종목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볼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바닥이다.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우량한 종목으로 스위칭을 해줘야지만 빨리 복구가 돼요. 그거는 100%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약간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기고 시장이 성장주라든지 거품이 많이 껴있던 주식들을 선호하지 않고 그 선호하지 않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더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매도하는 과정 중에서 급락할 때
멀쩡한 우량주들도 같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으로 저는 교체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체도 다 뭐 IT 쪽이 좋겠어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목들마저도 최근에는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러시아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인플레도 조금씩 주저앉을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거는 무조건 이게 있잖아요.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수요가 없어서 실적들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과정 중에 못 만들어서 못 팔아서 그런 거고, 미국도 지금 지표를 보면 살 수가 없어서 지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고 싶어. 근데 물량을 못 만들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래서 지금 지표가 약간 어긋난 거잖아요. 요거가 좀 스위칭 되면서 공급망만 조금 개선되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막 수요가 엄청나게 그 유동성이 전부 뭐 수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면은 정말 좀 위험한데, 지금 사실 수요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 큰 수요도 아니지만 그걸 못 맞춰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공급을 못해서 이 모양인 거고, 오늘 특히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실적들 내용을 다 봤어요. 뭐 기아도 그렇고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LG이노텍도 그렇고 뭐 오늘 되게 여러 군데가 실적 발표를 다 많이 했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매출은 다 좋아요. 매출은 다 좋은데 컨센 다 좋은데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못해.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 영업이익 안에 컨센을 못 맞추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물류 부담, 그 다음에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랑 또 마케팅 부분,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출은 있었지만 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것만 해소가 된다라면은 결국은 그 기업들이 올해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G노텍도 그랬고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 오늘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컨센을 못 맞추는 실적들이 다 나왔지만 그 실적 못 맞춘 그 기반에서 보면은 매출의 문제보다는 다 비용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컸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걸 사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저희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좀 정말 허황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버려야 되겠고,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스위칭을 우량주로 해줘야 되고, 그 우량주를 스위칭해주는 종목들은 반드시 코로나가 줄어들고 글로벌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올해 수혜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비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스위칭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설 동안 고민을 해보시던지, 뭐 당장 내일이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월 달이 가기 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두시고 종목을 좀 골라두시고 2월 달에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명절 연휴 때. 네, 지금의 최악의 순간에서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급락은 항상 있었어도 급반등할 때 그냥 이렇게 뭔가 소외주들, 시장에 연동하지 못하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는데 내 주식은 제자리에 있는데 쟤네들은 벌써 20%씩 반등해 있네?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100% 말씀드리면 지수가 많이 빠지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이 있으되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골라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그 다음에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일정 부분씩 스위칭 해주신다라면은 지금의 위기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넋 놓고서 그냥 에이 몰라 방치해놓고 안 볼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해놓고 종목 찾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종목을 찾고 나서 만약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팔아야지. 맞아요. 먼저 팔아놓고 찾으면 이것도 애매할 거라.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 팔아놓고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게 막 움직여. 그러면 올라간 자리에서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못 팔아.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 주식이 갖고 있는데 얘는 영 글렀다, 가망이 없다 싶으면은 일단은 팔아놓고
내가 원하는 종목 찍어놓고 그 종목이 흔들릴 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전략 그런 부분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찾아놓고 네, 저는 종목을 그렇게 찾아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결과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실적 유동성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양적도 긴축이 되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도 수익을 못 내주는 기업이라면은 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계속 가지고 있는 돈 전부 이자로 다 까먹고 생겼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거고, 그다음 또 오늘 엔터주 빠진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눈높이는 여기 가 있는데 실적들이 또 컨센을 못 미친 케이스도 그렇죠. 많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올해 한 상반기 중에 이제 공연할 거 다 계산돼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거 고려해보고 시장 고려해보니 아 지금 좀 레벨이 높은 것 같아. 이렇고 또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군대 간다는 것까지도 뭐 옛날에는 군대 안 간다고 그랬나? 그때도 군대 가는 거 다 알았으면서 오늘 또 왜 그 얘기는 또 왜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냥 또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비싸다라는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빠진 뒤에 오늘은 올랐지만 게임주들도 NFT, 메타버스 이런 기대감으로 다 올랐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그 기업이 뭔가 실적 퍼포먼스를 계속 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셔야지만 시장 안 좋은 뭐 약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고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작년 재작년에 조금 고밸류 됐었던 그런 종목들은 거품 걷어내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고, 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뭐 FOMC에서 파월이 금리도 뭐 올해 뭐 한 6, 7번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좀 줄여볼까, 뭐 4, 5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6번에서 5번으로 한번 줄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좀 뻥튀기 됐던 주식들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거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요새 계속 뉴스 나오니까 죄다 NFT 한다, 메타버스 한다,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메타버스가 큰 대세인 기업들이.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보니까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지만 또 오늘도 보니까 대기업이던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다 뭐 NFT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그 테크 기업들은 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테크 기업들 자체들이 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세금에 대한 그런 노출도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뭐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이러긴 했는데요.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니즈나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과속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속도 조절은 분명히 좀 필요하던 시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방향성은 오케이인데 속도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알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래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속도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휘몰아쳐서 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과속 페달 밟았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이렇게 엎어진 거잖아요. 다시 서서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면 최근에 한 달 동안 빠진 거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기운 내세요. 믿어도 될까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믿으세요 그래야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뭔가 기도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아까 누가 막 댓글에다가 막 뭐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밑에 아멘 탑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종교의 힘을 왜냐면 빌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어떤 이론으로 지금 시장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예. 뭐 저희 농담 삼아서 뭐 원데이 투데이 주식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원들끼리는. 근데 제가 뭐 20년 넘게 주식을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만 거 다 겪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느낀 거는 이거예요. 빠지면 올라와요. 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올라오면 빠지는 거고, 예전에 걸프전 겪어보셨나요? 그때 아니, 주식 하셨어요? 아니 그때 나는 그런 거 다 저희보다 2008년 리만 때가 절정이었어 나는. 그때도 그렇죠. 아니 그때 걸프전 때도 그 클린턴이 갈 거다 간다, 거기 공격할 거다 막 이랬을 때 막 주식이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2002년 말?
근데 3년? 예. 정말 요새 애들 말대로 난리 부르스가 났었었는데 막상 폭격하고 나니까 주가가 얼마나 급등을 하든지. 그러니까 증시가 싫어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나 기타 등등이 싫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확실성이.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뭐 7번 하네, 6번 하네 이런 정말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나와도 맞아요. 사실은 악재는 소멸이다. 그거보다 6번, 7번 맞아요. 얘기하다가 9번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시장에 난리 충격을 나는 받는 거죠. 거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6번, 7번 얘기하다가 5번? 또 오히려 줄여버리면 5번 그래버리면 커지는 거지. 오 감사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전쟁도 안 나는데 거의 뭐 전쟁 난 거 같이 난리가 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객관화를 시켜라 자기 자신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심리가 쫓기는 심리가 생기냐 마냐의 차이잖아. 맞아. 그냥 이걸 치워버리고 내가 주식이 없어. 지금 사야 될 때야 말아야 될 때야 아니면 무슨 주식을 살까? 이 원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쉽게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주변에 주식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전화 왔어요. 내가 돈을 준비해 놨는데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짬을 보고 있대. 그래서 지금보다 더 폭락하면 살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못 사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2020년인가요? 그때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이런 순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사지. 네. 마지막에 최저점에서 사겠다고 기다린 사람은 이제 다시 반전하기 시작하면 못 사지 이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무역센터 쌍둥빌딩 무너질 때 제가 진짜 뭔가 영적으로 뭐가 완전히 진짜로 그날 아침에 주식 다 팔았거든요. 고객 됐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옵션이 움직이는 게 불안정해가지고 한 3일 남았을 때였었거든요. 불안정해가지고 다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다가 저게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등했다가 또 폭락 줬다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최저점에 못 샀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분명히 최저점 찍는 걸 봤는데 그러고서 바로 급등해서 올라오면 밑에 내가 봤던 것보다 한 5%에서 6% 올라와 있어. 이걸 봤으니 이걸 못 사요. 근데 일단 물려있는 분은 물타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최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절대 못 산다. 아, 못 사.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내가 물리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평균도 맞아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획 돌아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계속 돈 들겠다 난 최저점에 살 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최저점에 산다고 하신 분은 계속 최저점만 기다리다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사기 시작해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700에 사서 2,600까지 간다고 한들 2,700 다시 안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에 70포인트도 빠지는데 하루에 100포인트 못 오르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좀 뭐랄까 시장을 믿기 말고 기업을 믿는 내가 선택한 기업을 믿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또 믿는 그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안 망할 기업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박 부장님의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선생님. 몰라요. 드라마 모르세요? 잘 안 봐서. 저만 믿으세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믿으세요 이러면 내가 안심이 딱 되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 보여. 아니, 믿으세요. 그러면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 사실 저도 주식 오래 하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저라고 요번 장에서 해피했겠어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올 들어오면서 한숨 쉬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웃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 오늘 농담 삼아서, 오늘 진짜 방송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왔었잖아요. 그럴 정도로다가 힘든데, 제가 인간 지표 맞거든요. 제가 그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못 참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시점에서 하루 이틀 사이가 바닥인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잡을까요? 그럴까요? 감이 왔어요. 근데 제 몸이 느끼고 있어요. 바닥인 걸. 그랬다가 한마디 어떻게. 제가 못 참을 지경이면 바닥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제가 못 참겠는 거 보니 바닥이 온 듯합니다. 괜찮네요. 오케이. 이걸로 잠깐 이것도 까먹어. 적어두세요.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합시다. 진짜로. 이게 웃을 지경이 아닌데 진짜 네. 화나는데. 아니 근데 이럴수록 웃어야 돼. 그러니까 힘이 들수록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낙관적이 돼야 이 어려운 돌파구로 뚫고 나갈 수 있지. 이게 의기소침하고 더 힘 빠지고 그러면 더 이게 불안해가지고. 저는 예전부터 제 고객들 너무 고마웠었거든요. 시장 빠지면 전화 안 오더라고. 저 스트레스 받을까봐. 네. 그리고 전화 오시면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너 때문에 빠진 거 아니고 시장이 빠졌는데 어떡해.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올라갈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저를 더 다독거려 주세요. 그냥 거의 다 제 고객분들이 거의 저희 뭐 어머니 뻘이거나 뭐 아니면 뭐 할머니 뻘이거나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좀 고맙더라고요. 서로 좀 위로하면서 좀 네. 뭐 위로하면서 버틴다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아파진 건 아니지만 이 채팅창에서도 서로 뭐 의견이 있고 이거 뭐 2,400 갈 거야 또 폭락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 뭐 이러면서 좀 언쟁 벌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서로 이럴 때 위로하면서 네, 사실은 네. 뭐 우리 다 지난주도 같은 그랬고 그 개미들끼리 네. 맞아요.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사실은 제 방송을 보면서 뭔가 얻는 게 없더라도 서로 좀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방송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되게 자주 들어가요. 안 보시나요? 아니 뭐 가끔 봐요. 그러니까 낮에 들어오는 거 말고 저녁에도 제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좀 얘기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풀고 서로 다독거리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온다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멘탈 관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멘탈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이 힘든 거를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더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맞아요. 얻거나 맞아요.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멘탈 관리 지금 해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무슨 정보를 주겠어요. 뭐 지금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도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제 그런 그럼 의미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시자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LG 이노텍 오늘 실적 네. 발표했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안 좋았단 말이죠. 급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네. 예,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애플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애플 관련주들 다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어제 애플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좀 애플 기대감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오늘 LX 세미콘,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다 애플이랑 좀 뭔가 좀 관련 있고 LG 이노텍이랑도 관련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플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좀 컸던 부분들이 또 약간 감소하고 어제 좀 애플 내려보 사실 근데 애플 때문에 왜 빠졌지 뭐 이런 생각 사실 해요. 왜냐하면 애플 올해 저기 뭐야 아이폰 전망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지난번에 이미 가이던스를 조금 줄이긴 했었지만 13도 되게 잘 팔았었고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다 악재인가 봐요. 뭔 말을 해도 다 악재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애플 관련주도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 또 많이 빠지니까 같이 그쪽에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오늘 뭐 기아 기아는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3,000원, 주당 3,000원.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주당 3,000원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기아가 지금 주가가 77,700원? 네, 3,000원. 네,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또 그거 외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 되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그냥 거의 웬만하면 다 컨센서스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센서스 미달을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반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아도 실적은 컨센서스 미달했지만 배당 그런 성향 뜨고 그다음에 기아가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좀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이번 주 안에 실적 발표 다 하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에 그런 그 폭풍이 지나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택하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LG전자 되게 좋아해서 계속 여러분께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LG전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성전기도 뭐 좋다고 난리인데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야 될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들 이번 주에 반도체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 IT 대형주들이 빠진 가장 핵심적인 게 다 러시아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안 되거나 수출 이래서 제한거리는. 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면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그 해당 기업들이 다시 또 주도력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뭐랄까 의기소침해 하시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이렇게 실마리가 막 이렇게 실타리가 엉켜 있을 때
그 하나 실마리를 잘 찾으면은 술술술술 그 다음에 잘 풀리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찾으면은 뒤엉켜서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 FOMC라는 한 고비를 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는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금리 인상 우려감은 또 주가에 많이 반영됐으니 하나하나씩 풀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대로 LG노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른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다 대부분이 컨센은 미달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 상황과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역시 좀 하락이 좀 많이 강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최근 대외 변수에서 온 문제들이었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를 보면서 최악을 가정하는 대응,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아지면은 갑자기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오늘의 실적 발표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오늘 중견급의 이제 뭐 자동차, IT 뭐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뭐 내일부터의 좀 시장에서의 변화,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저점을 잡아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기아 얘기했으니까 기아가 일단 실적은 좋고 그 77,000원인데 지금 3,000원 하면은 상당히 4%인가요? 4%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배당을 주는 거니까 어쨌건 이건 호재. 그러니까 뭐 1점 몇 프로 오른 건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진짜 우리 아픈 손가락인데. 네, 저 모비스 얘기만 하면 밑에 쫓아다니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저 황희연 팀장하고는 저 포인트 모바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상화되면은 술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모비스가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28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뭐 어디 채팅방이라도 들어와서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죠라고 말하고 싶을 상황이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그날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일단 거기가 저항대인 건 맞았는데 오늘 근데 모비스 실적 발표 나온 거를 이제 쭉 이제 Q&A 한 거를 내용을 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비스도 자동차가 일단 지금 안 팔리니까 완성차들이 그렇죠, 안 팔리니까 그 부분이 안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이쪽에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유럽향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AS 부분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역시 모비스 실적에서도 제가 보니까 문제는 물류비였었다. 운임이었었다.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뭐 비행기로도 보내고 아니면 배로 보낼 때 그 뭐 선적 오랫동안 네. 기다려야 되고 운임지수 자꾸 막 올라가고. 네, 맞아요. 그랬었던 그리고 거죠. 모비스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잖아요. AS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개인들한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키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돼서 이 회사에서 떠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 모비스가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되게 선방했다. 근데 그 평론은 전체 평론은 선방했다.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물류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도 실적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 기대치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사실은 좀 요새 발표되는 기업들 내용 보면 다 사상 최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매출이. 매출은. 네, 매출이. 그리고 뭐 전분기보다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업황이 확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또 첨단 기술적인 부분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일정 부분은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ADAS 기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첨단 부분, 첨단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컨퍼런스 콜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대주주들은 주가가 빠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뭐 솔직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뭐 기업 주가를 빼려고 노력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주가를 일부러 빼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도 안 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모비스 지금 현재 주가 차트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때 그어드린 지지선이잖아요. 네. 이 지지선이 좀 이탈하면
리스크가 생긴다고 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일단 그래도 반갑게도 그 직전 저점은 아직은 안 깨졌어요. 지수는 그때보다 거의 한 200포인트 이상 빠져 있지만 네, 저점은 좀 안 깨졌고, 이때가 아마 2800 초반대 찍고 올라갈 때였었던 것 같아요, 지수. 근데 지금 뭐 2700이니까 그때보다 지금 지수는 낮지만 주가는 낮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실적 발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좀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다가 오늘은 팔았어요. 기금은 이제 팔다가 오늘 조금 샀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뭐 사모펀드나 투신권들 이쪽에 좀 매도는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로만 놓고 단순히 봐드린다라면은 사실은 좀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거래가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61선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향하고 있는 61선을 또 다시 밑으로 데드크로스를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이미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미리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지금 하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렇게 우상향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평선도 지금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고 있는 이평선들을 좀 추스리는 데 시간이 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반등했을 때 최대 저항대였었던 28만 원 부근, 네,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좀 저항대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25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 실려주고 잘 안 차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하락하고 된 이평선들이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터닝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몇 달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제한된다라면은 25만 원대만 안착만 해준다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터닝 준비를 서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거는 분명히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도 펀드멘탈에서는 문제가 없고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조금만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원재료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만 조금 좋아진다라면은 빠르게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뭐 어차피 좋은 기업은 반드시 갑니다. 기다림은 좀 길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게 지금 좀 사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오다가 여기서 고리를 끊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위치였었거든요. 고리를 끊고 터닝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겨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시장 때문에 빠진 기업들은 다시 원위치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운 내시고 좀만 참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간 터닝 포인트 여기서는 한 25만 원 돌파되면은 이제는 조금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8만 원의 강한 저항대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염두에 한번 두시고 비중 조절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드디어 상장을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뭐 삼성 SDI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내일 몰리는데 뭐 파월 의장은 우리가 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 좀 맞아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진짜 내일. 일단 먼저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네. 그 점수를 매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내일 파월이 잘 얘기를 한다. 시장의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 안심시킬 수 있는 얘기를 네, 한다. 일단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기대감 말고. 자,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대로 악재는 다 터졌다. 그리고 주가도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뭐 담보 부족 나고 반대매매 나오고 뭐 이런 게 아주 철철 넘쳐 흘렀다. 하다못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CFD 계좌 있잖아요. 하긴 뭐 지금 엔터주가 무너진 게 그쪽 거라면서요. 네. 대주주 양도세도 회피하는 쪽에서 이제 CFD 계좌도 많이 쓰고 이쪽은 공매도도 많이 쓰지만 또 레버리지는 뭐 증거금 40%로 올려가긴 했지만 이쪽에서 오늘 담보 비율 맞추는 매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JYP 엔터하고
그다음에 SM 요 두 개가 그 종목이었고 그 외에 뭐 CJN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좀 상대적으로 자기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그 CFD 계좌 매도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FD 계좌에서도 지금 반대 매매 우려해서 담보 부족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지경이면은 거의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오늘 나온 그 종목들이 추가로 하락했을 때는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추가 하락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나왔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기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채팅방에서 그 종목들을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 이름을 하나 줘야 되겠어. 박진희 부장 채팅방 습격 사건 뭐 이런 영화 제목. 아니 그래서 거기 난입 가서 사건.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조금 봐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나온 얘기는 뭐 시젠, 뭐 JYP, 엔터하고 SM이 그래서 급락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계속 매물 반대 매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장이 오늘 밤에 미국이 저희 예상과 다르게 빠졌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완전히 정말 낙폭과대 상태, 과매도 상태.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지표들이 지금 과매도 상태를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지금 과매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도 지금 더 밀고 있는 상태니까 보통 저희가 말하는 2600선이 12개월 포워드 PBR 1배 2600 이하로 내려가면은 코스피가 청산가치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600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차트로만 보면 2700선에서 돌려주는 게 가장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700 이하로 시장 때문에 충격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건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각 증권사마다 목표치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저희 회사는 되게 조금 썼더라고요. 39만 원? 그리고 많이 쓴 데는 60만 원, 61만 원, 그리고 대체용 평균이 50만 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이상권이면은 아마 요번에 배정받은 개인 투자자분들 바로 매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2위가 돼버리는 순간 어쩔 수 없는 패시브 자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도 그렇고 물론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사는데 아시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게 대주주는 LG화학이 80% 가지고 있고 기관은 77%가 보호해서 확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거 하고 외국인들 뭐 일부 확약 안 걸은 물량들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물량은 없는데 사야 될 수요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이게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상외로 많이 가면 더 담아야 돼요. 시총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사면 살수록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내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를수록 다른 모든 ETF가 됐든 모든 그 지수에서 다 담아야 되니 네. 있는 걸 계속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그걸 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식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근데 저희 뭐 애널리스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서 이만큼 뜯어내고 저기서 이만큼 뜯어내고가 아니라 골고루 조금씩. 정말 골고루 조금씩이라서 정말 데미지는 종목별로는 심하진 않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조금씩 뜯어내지만 안 산다는 거잖아요. 저걸 사기 위해서. 이걸 파는 것보다. 그래서 못 올라가서 데미지가 있는데 뭐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데미지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일 들어오고 나면 좀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였었거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칠 데미지 때문에. 지금 그 보면 LG에 대한 저항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안 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이 안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담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일단은 담으려고 그죠. 하기 거기에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고. 시초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초가가 진짜 한 뭐 5, 60만 원대로 진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거 들어오고 나면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네, 그러면 이제 네, 좀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시장에서 조금 종목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지수가 얼마예요? 882죠. 882인데 한 최대 빠지면은 뭐 850, 60까지도 보긴 하는데 저는 한 870 정도가 바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거래소도 좀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내일 빠지는 거는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라면은 저는 진짜 제 한번 불살아서 사고 싶네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니 뭐야 살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지 사고 그럴까요? 싶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럴까요? 예. 사겠습니다. 사는 걸로 내일 시장 빠지면 사겠습니다. 풀 베팅? 는 아니고. 자, 분할 매수에 바로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든 100이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를 내일,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얼마씩 담아가는 저는 게. 솔직히 조금씩 이번 주에 조금씩 담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아니, 빠지더라고요. 내일서부터. 전 내일이면은 내일서부터 지금 빠지면 현재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내일서부터 빠지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50%는 쏠게요. 현금을 조금 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현금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 그럼 됐어요. 저기 제가 저 양봉 하창봉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서로 좀 노력을 해서. 진짜요? 하 대표는 뭐래요? 예? 하 대표는 뭐래요? 아니 뭐 열심히 밖에서 하고 있는데 왜 못 올랐냐 그러면 아유 나스닥 올리느라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시구나. 뭐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네. 된 거고 그다음에 FMC에서 파월은 좀 시장에 약간 어느 정도 친화적인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전화 한 통 올려야겠어요. 좀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내일서부터 우리 박 부장님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네.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는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는 2,600까지 예전에 최악으로 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2,600에 근접하면 저는 계속 쏠 거예요. 내일도 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빚은 안 낼 거예요. 그치. 지금은 정말 더 많이 먹겠다고 비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있는 거 근데 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미쳐돌고 전쟁이 나고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서 2,200이 왔다. 저는 거기서는 빚 한번 내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 빚내지. 정말 2,200 오면? 찐바닥이다 싶은 생각 때문에. 2,200이 오면. 2200도 근데 아마 그 상황 가면은 분명히 분위기가 2000 깨질 거야. 이 분위기가 아마 팽배할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갈 만한 악재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공포 그럴 수는 분위기 있겠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또 그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용기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올해 나올 수 있는 악재 다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더 큰 악재 나오려면은 뭐라 해야 되지? 뭐 올림픽 취소됐다? 아니면은 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뭐 이 정도밖에 더 이상 악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어떤 악재들이 시장이 원래 그래요. 알 수가 악재를 없는 막 거야. 퍼부을 때는 끝없이 퍼부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이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괜찮은 주식인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워렌 버핏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계속 사서 모았거든요. 계속 사서 모으고 절대로 수익이 날 때까지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워렌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절대 안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워렌 버핏은 수익이 났던 거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분들 특히 이 피가 좀 끓고 그다음에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혈기왕성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재미없는 거거든. 그 투자법이. 그렇죠. 그냥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막 상승하고 올라타고 막 하고 맞아. 기법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코인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막 급등장에만 익숙해져서 지금의 하락장이 영 낯설은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루하고 고루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바로 누구나 다 아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네. 그 상황이 아닐까. 절대로 실적에 입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실적주를 사세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사세요. 그 다음에 소비 경기 민감주죠. 소비에서 회복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IT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제조업체, 부품업체, 장비업체 이런 쪽들을 계속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들이 또 오히려 최근에 강했었고 그 기업들이 계속 갈 길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공급망 무너진 거가 해소되면 시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게 해소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하락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저는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배팅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주식으로 교체해보는 것도 네. 아주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면은 당연히 손절하기 힘들겠죠. 당연히 손절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그 종목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50%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오면은 나는 거꾸로 또 30%를 더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일정 부분 스위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스위칭 할 때 또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게 또 내가 문제예요. 판 거는 올라가고 내가 도로 산 거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이 좀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시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몇 개 이렇게 골라놓고 시장 돌아설 때 제일 빨리 돌아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주시기 위한 전술을 쓰기 위해서 항상 좀 시장을 잘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안 팔리는 아파트 있는데 좋은 대지하고 바꾸고 싶어 이런 교체면이죠. 교체가 우리 뭐지 그쵸. 교환하는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쉬워지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사고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옆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종목으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저 따라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나봐야지 않은 거지만 박 부장님이 현재 시점까지 요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섹터나 주식들 있잖아요. 네. 어디예요? 계속 IT 부품 IT? 쪽들, 장비 쪽들. 좀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안 했었다가 이제 조금 느낌이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소재하고 부품주들 이런 것들 좀 괜찮아 보여서. 근데 소재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사건 때문에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양극재 쪽 아니고 첨가제하고 부품 장비 쪽들. 어디예요? 그런 데가. 저는 최근엔 좀 하나기술 좀 샀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도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그러니까 샀고. 그런 실적.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는 2차 전지 부품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네, 그러니까 양극재는 너무 많이 올랐고 경쟁도 이제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크니까 많이 달라붙죠. 거기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에 좀 영향을 안 받는 쪽들이 첨가제라든지 그다음에 음극재라든지 뭐 최근에 뭐 구리동박 쪽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 이쪽도 계속 수요가 있는 쪽들이니까 적당하게 조정을 많이 받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택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반도체 쪽들도 오늘은 좀 빠졌지만 기판 쪽들은 너무 강하고 또 이제 스크러버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GST나 이제 뭐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어제까지는 오르다 오늘은 빠졌습니다만은 가든 놈이 조정받았을 때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들하고 저는 그냥 범용 IT 부품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뭐 LG전자나 뭐 삼성전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전장 쪽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업체들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폴더블 관련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나 그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나 이런 부품 쪽들. 그래서 올해는 저는 부품 쪽들이 다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G 이노텍이 됐든 삼성전기가 됐든 애플카 이슈로 자율주행 이슈로 뭐 이러저런 뭐 2차 전지 이슈로 성장하게 되는 1단이 있는데 그 1단이 아니라 그 후단에서의 주요 부품 납품 업체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IT,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쪽들, 부품 쪽들 이런 쪽들은 계속 조금 올해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도 계속 좀 선택을 해나가고 있고 사실은 근데 그 종목들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면 뭘 사도 한 번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어떤 논리로 그러한 그 네. 섹터와 주식들을 선택하시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고 네. 뭐 다른 아마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거고 또 TV 방송에서도 들으실 거고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때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자꾸 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논리에 집중해야 되는. 요새 보시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라면, 막 음식료 이런 것들 엄청 급등하잖아요. 그게 좀 시점마다 테마가 다르고
뭐 시장 아무리 빠져도 의류주들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다시피 시장이 선택하는 픽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대장주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가다가 최근에 러시아와 미국의 이슈 뭐 이런저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훅 빠졌던 바로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주도주였었던 이런 쪽들이 결국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IT하고 자동차에 맞물려 있는 부품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물론 친환경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품 장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막 헛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조업, 부품 이런 쪽들이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섹터에서 거기서 또 어떤 하나의 주식을 픽을 할 때의 또 조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 부장님은 매출 아니면 시총 1등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 섹터의 주도주가 얘가 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 섹터 안에서의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종목이죠.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제일 좋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해당 섹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뭐 이런 거 포지션이 있잖아요. 높다는 거. 전장 카메라에서는 MC넥스 이런 식이고 기판에서는 심텍 뭐 이런 그러니까 거고 뭔가 독점적인 어떤 네, 반도체 뭐 스크로버에서는 GS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한 2등 정도까지도 그래서 시장에서 확실히 뭔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높은 종목들 해당 섹터 안에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같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외 업체들 왜냐면 최근에 사마 콘덴서죠. 테슬라 뭐 납품 시작하면서 주가가 쫙 올라오듯이 뭔가 그런 매출의 변수가 올해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자꾸 우리가 그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 그러한 종목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게 사실 공부니까. 그럼요. 네, 그나저나 우리 그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1시간 안에 끝내자 하고 1시간 후에 먹기 위해서 떡볶이까지 미리 주문을 해놓고 맞아. 지금 오늘 김 PD님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우리 저 PD 생일이라고 한턱 쏘셨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띵띵 불었나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네, 먹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또 불안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일 편안하게 장을 한번 맞이해 보시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유럽 증시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이건 뭐 2%대 상승이기 때문에 흐름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기대는 해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여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 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 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